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친구들이 판례 번호 주면 판례 찾을 수 있냐고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네네. 어떻게 됐어요, 변호사님은? 저도 인터넷 그 검색창에서 찾는데요. 네, 네이버 다음보다는 구글이 조금 더 판례가 자세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판례를 찾으실 때는 제가 구글에 뭐 예를 들면 하나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대법원 판례가 중요하니까 네. 대법원이라고 적으시고, 뭐, 궁금한 내용을 뒤에다가 적어보시면 이렇게 판례들이 나오게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나오는 판례도 있고, 또 이런 다른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주는 판례들도 있어요. 그거를 눌러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판례를 보실 때 네. 여기 있는 판례 번호가 궁금하실 거예요. 형사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 행정사건인지에 따라서 판례 그 번호가 달라지거든요. 사건 번호가 그것만 달라지는데요. 봐도 변호사님은 다 아세요? 네네. 왜냐면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가로 시작하고요. 1심이 가, 2심이 나, 이제 대법원 3심이 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이 고, 2심이 노, 그리고 3심인 대법원이 도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해서 보실 때에 이제 법원명, 사건 번호, 그리고 사건명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는 판례를 찾으실 수가 있을 거고, 대법원 판례가 이제 지금 진행하시고 계신 또는 진행하시고자 하는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가져다가 참고로 삼으시는 게 사건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죠. 왜요? 왜냐면 일반 그 하급심 그 판결들은 대법원에서 그 동일 또는 유사한 사실관계에 이미 판단한 사례가 있다면 거기에 이제 그 대법원 판례에 기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따라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대법원 판례라고 뭐 항상 다 동일한 결론을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가 한번 확립이 된 다음에 그게 바뀌려면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그래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그 재판부에서 이 결론을 바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그런 좀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그 전까지는 기존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본인이 지금 직접 소송 중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요즘에 그런 자기 거 사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네.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한번 제가 쳐볼게요. 나의 사건 검색도 법원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고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이제 법원명, 사건 번호, 당사자명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가 한번 쳐볼게요. 검색하시면 사건 일반 내용, 그리고 진행 내용, 이렇게 해서 같이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내용에는 이제 그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그 당사자와 대리인 내용까지, 그리고 진행 내용에는 소송이 언제 접수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또 변론 기일이 내지는 다음 기일이 어떻게 음. 정해져 있는지 히스토리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참고를 해보시면 내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는 관심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떤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죠. 아, 그럼 요즘에 셀프로 소송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 전자소송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선생님 직접 전자소송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수 있으세요? 네네. 요새 전자소송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직접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음,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뭐 가장 기본적인 대여금 청구 받으시고자 하는 대여금 청구를 예시로 해서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전자소송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자소송 포털이라는 데 들어가셔서 그 회원가입, 사용자 등록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는 바로 소장을 접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등록 해주시고 저는 그 다음 바로 로그인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 되고요. 네, 서류 제출해 보시면 민사 본안이니까요. 민사 본안, 소장. 저는 대리인이라서 대리인으로 하지만 당사자분들께서도 같은 화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건명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건명은 대여금, 그리고 관할법원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 관할법원은 보통 피고의 주소지 또는 원고의 주소지로 하시면 됩니다. 아무 주소나 해도 돼요? 이게 원칙적으로 보통재판적이라고 해서 피고 주소지를 그 관할법원으로 하는 게 이제 기본 출발이기는 한데, 네.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그 재산권이 속한 그 지역의 주소지를 쓰셔도, 이제 관할법원으로 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예, 저희가 만약에 수원에서 재판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수원지방법원으로 해서 그냥 예시를 해서 드려보았고요. 이제, 청구 구분, 재산권, 이제 그 돈으로 계산이 되는 권리이니까 재산권상 청구를 하시고, 금액은 제가 임의로 3천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3천만 원으로 해드린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법원에서 소액 사건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사건이 소가 3천만 원 이하 사건들이에요. 소가라고 하면 보통 소송 목적의 값이라고 해서 대여금이라고 하면 그 원금이 되겠고요. 손해배상금이라고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 이렇게 해서 소가를 기준으로 해서 쓰신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으신다고 해서 이자 청구 초과로 못하냐 하면 그건 아니니까요. 예, 소가에는 이제 원금을 대체로 적으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나는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저는 만약에 수원에 있어요? 네, 돈을 빌려간 사람은 저기 전라남도에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수원지방법원을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이 초점받고 법원 바꿀 수도 있어요? 어, 자기가 수원 가기까지 오기 싫다 해가지고 바꿀 수도 있어요? 그 관할법원이라는 건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가 임의로 바꿔달라라고 해서 바꿔주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계약을 하실 때에 어떤 특정 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라는 그런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합의 관할이라고 해서 그 법원을 법원에서 관할법원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누르시면 이제 여기까지 등록이 되게 되고요. 기본 정보가 등록이 되었고, 당사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가 있을 거고요. 원고의 개인정보, 그리고 피고의 정보를 적으시면 되는 건데요. 피고의 만약에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라고 하셔도 여기에 주소불상이라고 해서 제출을 하시면 법원에서 그 보정명령을 내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정명령서를 출력을 하셔서 그거를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져가시면 그 피고의 초본이나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하시는 데는 염려가 없으시니 걱정하지 말고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등록을 하시고, 저는 대리인이니까 대리인 넘어가고 청구 취지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구 취지는 대여금 청구이니까 여기 보시면 금전 청구 일반부터 여러 가지 예시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당 사항을 참고해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많이 쓰는 이자가 붙은 청구를 해볼게요. 세 번째 거를 선택을 해보시면 여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음 날까지 이렇게 이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 양식이 나옵니다. 여기 하나씩 제가 적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3천만 원이니까 이에 대하여 빌려주신 날부터 이제 이자가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올해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부터 그 이자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여기에 적으시는 게 이제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소송을 진행을 하면 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해서 연 12% 이자를 그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 법률이 있어요. 그거를 여기에 적용을 시킬 거고요. 그러려면 여기 어떻게 적으셔야 되냐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여기는 민사상 이자
만 넣겠습니다. 민사이자는 참고로 5%, 상사 법정이자는 연 6%. 또 이제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은 경우에는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내면 되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요. 네. 제가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소송이 끝나면 네. 소송을 제기할 때도 그렇고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거를 패소한 상대방에게 부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적어지면 요 내용을 가지고 소송을 하시는데 들었던 인지세,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선임을 하셨을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까지도,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것도 법원에서 정한 규칙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해당되는 변호사 보수만큼은 상대방한테 부담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감정비 하시면 같은 되고요. 것도 할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소송 비용이 다 엄청 비싸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소송 비용들 일체가 패소 상대방이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적어볼게요. 가집행이라고 했는데, 가집행이 뭐냐면, 앞에 가자가 임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소송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1심이 끝나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패소한 일방이 항소하면, 2심, 3심, 그렇게 길어지게 되고, 1심이 1년, 2년, 3년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항소심 또 3심으로 가는 상고심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승소 판결문을 받아놓고도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불이익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당함을 막고자 법원에서는 가집행 판결문을 붙여줍니다. 이게 뭐냐면 1심이 끝나더라도 그 판결문을 가지고 임시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가압류 가처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런 판결문이 없이 그런 보전 처분이라고 하는데, 보전 처분을 하시게 되면 그 처분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담보로 제공해야 되는 소위 말하는 공탁금, 굉장히 비쌉니다. 예를 들면 예금 계좌를 가압류를 한다라고 쳤을 때 보통 현금을 많게는 한 40%까지도 청구하시는 40%까지도 하셔야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담보가 없이도, 왜냐면 판결문이 담보가 되니까 그렇게 집행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도 강제 집행에 착수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하시면 청구 취지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하시면 되는 거고요. 청구원인도 중요합니다. 청구원인은 여기 요건사실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저것 다 적는 게 아니라 이 청구를 하는 요건사실이 이제 법원에서 정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여금이다라고 하면 이걸 선택해서 보겠습니다. 이 금전소비대차 계약, 보통 차용증이라고 하죠. 이게 변제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이자 내지는 그런 금액, 이런 것들이 당사자들이 포함된 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된 사실, 그거를 입화원칙에 따라서 적으시고, 그리고 금전을 지급한 사실, 계좌이체 내역이 될 수도 있고 영수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을 해서 적으시면 완성입니다. 기타 내용을 더 적으시더라도 요 두 가지 내용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요. 기타 내용이 없더라도 요 두 가지 내용만 있으면 승소합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은 참고해서 증거와 함께 꼭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것도 등록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증거는 여기 입증 서류란에 입력을 하신 후에 목록에 추가하셔서 이것 또한 등록하시면 일단 소장이 완성됩니다. 그럼 요 밑에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시고 그 이후의 절차, 인증 절차를 거쳐서 제출하시면 소장 제출, 나홀로 소송 1단계가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거 보면 다 따라할 수 있겠어요. 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다음에도 나홀로 소송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팁 같은 거 알려주실 거죠?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엔 더 그 좋은 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속의 변호사 조윤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